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기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눈도 왔고요. 네네.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네요. 요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진짜 못 마시겠어요. 진짜 따뜻한 예. 커피가 생각나는 계절인데요. 네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커피 브레이크, 우리 표현으로는 커피 타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커피 브레이크 탄생 이야기를 전에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커피 브레이크 탄생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의 커피 브레이크 문화가 처음 들어왔을 당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뭐 커피 브레이크의 기원 이야기를 간단히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요. 미국 위스콘신주 그 스타우턴이라는 마을에 1880년대에 갑자기 큰 담배 농장이 생겼습니다. 이 담배 수확 처리되자 이제 갑자기 일손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그 담배 농장 주인이 지역 주부들에게 담배 수확에 참여해 줄 것을 이제 요청하게 되죠. 그러자 주부들이 이 담배 수확에 참여하는 대신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집안일을 잠깐 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 커피 한 잔 끓여서 편하게 마실 정도의 시간을 뭐 달라고 한 것에서 이제 커피 브레이크라는 개념이 탄생했거든요. 네. 이후 1920년대에 이제 맥스웰 하우스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기기 위해 잠깐의 휴식을 가지세요라는 광고를 하면서 이 커피 브레이크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요. 이 커피 브레이크가 미국의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누리는 하나의 권리로 등장한 것은 이로부터 또 한 세대 정도 지난 1952년이었습니다. 범미주 커피 협회가 TV를 통해 이런 광고를 한 게 계기였는데요. 당신 스스로에게 커피 브레이크를 주세요. 그래서 커피가 주는 혜택을 누리세요. 뭐 당시 TV의 영향력이 정말 엄청났기 때문에 모든 일터로 이 문화가 퍼져 나갔습니다. 이후 모든 일터에서 이 노사 협약문에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언제쯤 이 커피 브레이크 문화가 들어왔을까요?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널리 퍼진 건 최근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미 1950년대에 들어왔습니다. 네. 커피 브레이크가 아니라 커피 타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신문에 커피 타임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나는 게 벌써 1956년 1월이니까 이때를 전후해서 들어왔다고 봐야죠. 당시 오키나와의 국제연합군 방송국에서 근무하던 훗날 그 드라마 작가입니다. 김영수라는 작가가 휴가를 얻어서 여객선을 타고 인천으로 일시 귀국했는데요. 귀국하자마자 경향신문에 본 대로 들은 대로라는 연재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에서 귀국할 때 이용했던 여객선 생활을 묘사했는데 여객선의 하루 일과표에 커피 타임이 적혀 있었다는 얘기를 재미있게 한 겁니다. 네. 물론 이분이 목격한 커피 타임은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일반 직장에서 근무 시간 중간에 잠시 커피를 마시는 문화, 즉 커피 브레이크 문화가 일찍 들어왔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실화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실제로 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네요? 네, 사건이었습니다. 1960년 9월 12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19 학생혁명이 일어난 지 5개월쯤 지났고 제2대 윤보선 대통령이 당선된 지 정확히 1개월 되는 날이었습니다. 뭐 대단히 시끄러운 시절이었죠. 네. 이날 오전 9시 45분경에 승객을 100명 이상 태운 시내버스, 만원버스죠. 서울의 금호동 고개를 넘다가 이 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키면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마주오던 그 시발 택시 2대를 정면으로 충돌한 후에 언덕 아래 판잣집을 덮친 사고였습니다. 네. 이 시발 택시는 1955년에 생산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택시인데요. 지프형 택시입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 택시는 모두 시발 택시였습니다. 이날 사고는 100여 명의 사상자를 냈기 때문에 모든 언론에서 크게 다뤘는데요. 이 사고를 다룬 신문 기사를 읽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게 영어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네. 당시에도 영어를 많이 썼나 봐요. 네네. 어떤 단어들이 등장해요? 네, 신문에 나온 단어를 보면 버스, 브레이키, 사이드 브레이키, 스톱, 뭐 커브, 레카차
게다가 지구, 자구, 지그재그입니다. 뭐 이런 영어 단어가 마구잡이로 쓰였습니다. 네. 뭐 해방 이후 들어온 그 서구 문화의 영향을 뭐 느끼게 해주는 장면이죠. 이날 사상자가 100여 명이나 발생을 해서 국립의료원 그리고 서울대학 부속병원, 수도의대 부속병원으로 이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 을지로 5가에 있던 국립의료원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이송되었는데요. 이 국립의료원은 1956년에 우리 정부 그리고 국제연합 한국재건단 운크라라고 하죠. 그리고 6.25 전쟁 때 의료 지원단을 보냈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 북유럽 3개국이 협력해서 만든 병원입니다. 1956년 개원 당시에는 동양에서 가장 훌륭한 장비와 설비를 갖춘 병원으로 알려져 있었죠. 지금의 국립중앙의료원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 국립의료원이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커피가 원인이었는데요.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커피가 원인이었어요. 네네. 뭐 환자들에게 커피를 못 마시게 한 건가요? 아니 억지로 마시게 한 건가요? 뭐 어떤 일이에요? 마침 이 교통사고가 난 이날 아침 한 시민이 자기 아이의 병 치료를 위해 서류를 가지고 이제 국립의료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10시에 도착해서 10시 30분까지 기다려도 접수처에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응급 환자를 가득 실은 트럭이 들어왔지만 응급실도 뭐 접수처도 모두 닫혀 있어서 인사불성인 그 환자들이 뭐 대합실 뭐 복도에 마구 눕혀져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날 벌어진 금호동 버스 전복 사고 부상자들이었던 거죠. 아까 언급한 그 사고입니다. 네. 그런데 왜 응급실과 접수처가 닫혀 있었을까요? 아 설마 뭐 커피 타임이었어요? 맞아요. 이 병원의 모든 의료요원들과 행정요원들이 오전과 오후로 한 번씩 정해진 커피 타임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 그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였고요. 아마도 이 병원이 북유럽 3국의 후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고 의료진 중에 북유럽에서 온 의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떤 직장보다도 먼저 이 커피 브레이크 문화, 북유럽 언어로는 커피 피게 문화가 일찍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이 접수처 직원은 물론 의사와 간호사까지도 커피를 마시러 간 거죠. 아이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이 화가 나서 동아일보 독자 투고란에 크게 투고를 했던 겁니다. 네. 투고 제목은 커피보다 인명치료를 부탁한다 였습니다. 이 시민이 주장하기를 외국의 원조를 받아서 극빈 환자의 치료를 사명으로 세워진 이 병원의 직원들이 오전 오후로 커피 시간을 정하여서 커피를 마시고 그로 인하여 환자에게 커다란 불편과 고통을 준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라고 한 겁니다. 뭐 이 시민은 이 분노로 가득 찬 글을 마치며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커피 타임을 갖고 싶거든 일에 지장이 없도록 윤번제라도 마련하였으면 좋겠다. 이 시민은 실명이 아니라 가명으로 투고를 했는데요. 가명이 애타는 생이었습니다. 1960년에 벌어진 정말 애가 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커피 타임이 일찍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뭐 첫 번째는 역시 이제 커피 타임이라는 서구 문화가 생각보다 일찍 들어왔다는 점이죠. 이 병원이 설립된 게 1956년이었었고 버스 사고가 60년에 났습니다. 이때 이미 커피 타임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0도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실었는데요. 커피 1파운드 가격에 해당하는 돈을 버는데 소요되는 나라별 노동시간을 소개한 겁니다. 미국은 16분 일을 하면 커피 1파운드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16분 일을 하면 커피 원두 453g, 약 40잔 정도의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원두를 구입할 수 있었으니까 일자리가 있는 미국 시민은 뭐 누구나 커피를 마실 수 있었다는 얘기죠. 캐나다는 그거의 2배 된 34분, 스웨덴 60분, 뭐 노르웨이 71분 등등 프랑스는 110분 그리고 이탈리아가 216분 등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9,000여 달러였고요. 이탈리아는 $4,000여 달러였고 우리나라는 $90 수준이었습니다. 뭐 이것을 환산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피 원두 1파운드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1만 분 정도 그러니까 거의 160시간 하루에 8시간씩 20일을 일해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이런 소득 수준인데도 커피 타임이 생겼다는 것이 정말 신기한 일이기는 하죠.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역사적 사실은요. 당시 병원의 의료진,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뿐 아니라 행정 직원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동자들에게 커피 타임이 동등하게 주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 노동의 위계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던 겁니다. 네. 재미있는 것은 커피 타임이라는 용어입니다. 커피 타임은 요즘도 쓰는 용어잖아요. 근데 올바른 표현은 아닌가 봐요. 예, 아닙니다. 정식 표현으로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역시 커피 브레이크죠. 예, 커피 브레이크 이외에도 커피 포즈, 즉 커피를 마시기 위해 잠시 일을 멈춘다는 뜻을 지닌 단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이제 커피 브레이크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 브레이크는 자동차 브레이크로 이미 굳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쉬운 표현으로 커피 타임이라고 부르게 된 건데, 물론 커피 브레이크라는 단어가 좀 발음이 어렵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커피 타임은 우리나라식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시나 지금이나 타임이라는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그냥 타임이라고 외치면 잠시 쉬자는 얘기죠. 뭐 야자 타임, 뭐 브루스 타임 등에 이어서 요즘은 뭐 현실 자각 타임도 등장했고요. 이 가까운 일본에서는 커피 타임이 아니라 커피 브레이크라는 원래의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커피나 이 브레이크는 발음이 어려워서 고히 브레꾸라고 발음하는 건 좀 문제죠. 중국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커피 브레이크 문화가 아직 뭐 널리 퍼져 있지는 않지만 젊은 층 사이에서는 커피 시간, 즉 커피 시간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의미는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1950년대 말, 뭐 60년대 초면 네. 국민 소득도 매우 낮고 또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커피 타임이 있을 정도로 커피를 많이 마실 수가 있었어요? 예, 생각보다는요. 예, 당시 신문 기사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커피는 이제 우리들 생활의 일부분이 될 정도로 많은 애호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신문이 언제 신문이냐면요. 네. 50년대, 네, 60년대 초예요? 60년대 초입니다. 네. 4.19 학생혁명이 발생한 지 한 달쯤 후인 정말 혼란한 시절이죠. 1960년 5월 24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커피의 공과라는 제목의 기사 첫 문장인데요. 이 기사는 이어서 언제부터 배운 커피이기에 이를 수입하여 1년에 10억 잔. 2천만 부를 소비하는 쓰라림을 방치하느냐고 이 기사는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1960년 10월 23일 기사를 보면 다방 많기로는 한국의 서울이 첫째 갈지 모르지만은 오스트리아의 빈 역시 둘째 가기를 서러워할 정도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1960년 그 대통령 후보, 미국의 대통령 후보 케네디의 측근이었던 맨스필드 상원의원이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으로 오스트리아식 통일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분석 기사였는데요. 네. 오스트리아처럼 남북이 영세 중립국을 선언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면서 이 공통점으로 이 신문은 커피 많이 마시고 다방 많은 것을 든 겁니다. 얼마나 커피를 많이 마셨는지 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해서 당시 학생들이 커피 배겨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대학생 중심으로 벌인 운동 이름이 신생활 계몽운동이었는데요. 사치한 생활을 하지 말자는 이 운동의 상징이 커피와 양담배 배척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운동을 벌이자 이제 이번에는 교사들도 나섰습니다. 신생활 교원 동지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5개항의 실천 목표를 내세우고 운동을 벌였는데요. 당시 그러니까 1960년 즈음에 우리나라의 실상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5개 목표라는 거잖아요. 네네. 뭐였어요? 첫째가 의복은 해져 못 입을 때까지 기워 입는다. 예,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옷을 기운다라는 표현조차 생소할 텐데요. 당시는 그랬습니다. 둘째, 밥은 잡곡을 섞어서 먹는다. 예, 쌀밥 먹는 게 부의 상징이었던 시절입니다. 지금과는 반대죠. 네. 셋째, 커피는 안 마신다. 커피는 아예 마시지 말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넷째는 옳지 않은 금품을 안 받는다. 당시에 유행하던 촌지 문화를 버리자는 주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형에 따라, 즉 학부형에 따라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즉 학부형의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서 학생을 차별하지 말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이 5가지 중에 당시 지켜진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못 지켰을 것 같아요. 네, 하나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커피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어디에서나 마실 수 있었습니다. 매일 신문에 나는 뉴스가 7인조, 커피 절도단, 커피 가격 인상 등등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신문 기사도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61년 4월 23일자인데요. 제목이 한국 관광은 다방 구경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외국 원조로 세워진 상공회의소 건물 아래층의 다방 옆에 또 하나의 다방이 들어선 것을 풍자하는 기사였습니다. 한 건물 같은 층에 다방이 2개가 생길 정도로 다방과 커피가 유행했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흔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얘기였겠죠. 그렇지는 않아요. 1960년 당시 서울에 다방이 1200개 정도였고 부산에는 500개 정도 있었는데요. 당시 서울 인구가 지금의 한 5분의 1 수준이었고 면적도 2분의 1 이하였으니까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조선일보의 표현을 다시 빌려보면 전국 방방곡곡 시골 산촌에까지 다방 간판이 나붙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요즘 카페 유행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커피의 유행이 진짜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네요. 근데 그렇다고 커피 마시는 걸 법으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법으로 커피를 못 마시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등장한 그 민주당 정부에서 1961년 4월에 특정 외래품 판매 금지법이라는 것을 제정했거든요. 61년 5월 10일 실제로 발효가 된 법인데요. 커피 등 그 외래 음료의 수입이나 판매를 전면 금지한 겁니다. 국내 산업 보호와 건전한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제정한 법률이죠. 그 정도로 이제 커피의 소비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이 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지된 외래품인 커피를 팔다가 잡힌 사람이 커피 원료를 취득한 경로를 자백하면 그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이 들어있는 매우 좀 희한한 법률이었습니다. 그 법이 실제로 시행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든 것은 4.19로 탄생한 민주당 정부였는데요. 이 법을 실행한 것은 민주당 정부를 무너뜨리고 등장한 5.16으로 집권한 그 군사정부였습니다. 이 법 발효 6일 만에 5.16이 발생을 했고 민주당 정부가 만든 수많은 법이나 정책이 폐기되었는데요. 이 특정 외래품 판매 금지법은 폐지는커녕 완전한 형태로 계승되어서 실행됐습니다. 그래서 5.16과 함께 커피가 정말 사라졌습니다. 시내 모든 다방 메뉴에서도 커피는 삭제되었죠. 민주당 정책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5.16 세력이 승계한 정책이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커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0223님도 커피 마시고 싶은 시간에 또 날씨가 추가됐습니다. 오늘도 커피 역사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커피로 맛보는 역사, 지금까지 커피 인문학자 이기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